그동안 악화일로만 걷던 미중 관계가 트럼프 취임 직전 한 통화로 극적인 반전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또 이번 통화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뀔 것이란 희망의 싹이 조금씩 트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번 이슈,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미국 증시에서 말 그대로 대형 호재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탁스러운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혼탁스럽다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에 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예. 있다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 모습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한 7% 정도 오르고, 그렇죠. 코스피가 한 6% 올라서 두 지수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 혼란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증시 모습이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 좀 지속돼서 올해는 좀 숨통이 터지기를 하는 주말에 그 신문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가 이런 올해 들어서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역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태어나니까 이 모습에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모습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트럼프 집권 2기에 김천 PD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 기제에 맞춰서 예. 뭐를 이렇게 준비할까 첫 방송에 오늘 했을 땐 역시 한국과 관련돼서는 또 세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다른 어떠한 현안보다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이런 고민을 할 때 사실 그 양 정상 간에 극적인 전화 통화가 됐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예. 역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그 경제 측면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달 말에 FOMC 회의 결과 회의죠. 예. 그래서 고용 지표를 생각한다면 금리 동결, 근원 지표가 좀 좋게 나온 거로 보면은 예. 뭐 피벗에 대해서 기대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하냐 이렇게 명확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면 파월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가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극적 통화 내용이죠.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 극적 통화 내용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보편관세에서 궁지로 몰렸던 시진핑이 이런 통화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되면서 예.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가 하는 이 점이 뭐 세계 증시, 세계 경제,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는 트럼프는 뭐 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자신이 직접 해결한다. 통수권자가 직접 한다 해서 이걸 협상로 방식에서 톱다운 방식이라 하는데요. 이 용어도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에서 상대방인 최고 통수권자, 즉 시진핑과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취임 직전에 아주 세계 경제의 중요한 사항이 이미 이 톱다운 방식에서 해결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타냐후와 가자 지구의 종전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조만간 그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3년 동안 이끌었던 전쟁도 이게 조기에 종식되지 않겠느냐. 여기 조기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예. 있습니다는 당초 보면 한 4, 5년 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협상이 전쟁이 3년 정도를 끌어올리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예. 조기에 트럼프가 이렇게 끝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내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과 톱다운 방식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렇게 바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통화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중국이 불리하고 아. 시진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그 협상 방식에서는 상대방을 모르게 미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에 몰렸을 때는 이 숨통이 터지는 식으로 딱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극적 통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매드맨 시어리, 광인 이론이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 이론에서 예. 광인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치광이 기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뭐라고 쥐구멍에 물리다가 딱 터지는. 그래서 이 전략을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래서 예. 광인 전략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번에 극적 통화는 아주 광인 이론 내지는 광인 전략의 그 미칠 광자입니다. 예.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중 간 경제 패권에서 그동안 과정을 보면 중국이 어려울 때가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남북 관계에도 북한이 몰릴 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그러냐 위기감이 느끼는 시진핑 입장에선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질 바에 한번 터뜨려 보자 이런 게 군사적 그럴 수 있죠. 모험주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해리 키신저, 최근에 리처드 닉슨 관련돼서 많이 나오죠. 이 광인 이론도 사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나오긴 했습니다는 그 예. 이론적 기법을 해줬던 사람이 정치학자인 해리 키신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리 키신저가 작년에 3차 대전이 맞을 수 있다 하는 경고도 다들 하실 거로 예.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상당히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했죠. 그때는 뭐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이 좀 넘겨가겠습니다는 예. 세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바로 패러다임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거든요. 밀어붙이기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 부조로 인해서 중국과 확실한 우위를 진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중국과의 격차가 10년 이내에 축소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신출내기로서 그런 4년간의 경험을 거쳐서 최근에 이렇게 당선 이후에 내놓는 모습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스텝진들이 굉장히 이렇게 과거보다는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련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집권 일기에 중국에 대한 나바로 패러다임의 실패를 경험해서 전략이 되는 거죠. 전략. 그 전략이 뭐냐? 1970년대 사실 닉슨이 궁지에 모셨을 때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갖고 있는 사항을 극복했던 측면에서 닉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닉슨의 전략을 그대로 수용해서 보편가스를 통해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스케줄 F를 아마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스케줄 F가 이번에 동원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시진핑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요청, 톱단 방식이죠.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던 시진핑이 여기에 유화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 희망의 싹을 돋는 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손을 건넸고 또 시진핑 주석은 그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중국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먼저 미국의 이 화해 제스처를 취한 적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고 통수권자 특히 권력이 야욕이 그 강한 사람일수록 예. 자기가 권력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어떤 방식이든 자기 자존심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패권 다툼을 하더라도 유화제스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상당히 홍영권 입장에서도 그런 쪽에 아주 밝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권력 야욕이 강할수록 권좌에서 밀려나면 최악입니다. 그렇죠. 그 자존심이 강하더라도 내 권좌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바이든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 간에는 굉장히 유화적이다 하는 입장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냉원 전략이다. 오히려 시진핑이 트럼프 정부 시절 때보다 바이든 정부 시대에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시진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뭐 바이든 정부에서 최대 관심사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기후변화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공동 대응했죠.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는 예. 최근 들어서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줄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협조를 했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 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썰리번 파라님에서 예. 전략이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한 상태에서 사실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근데 나바로파에 되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상력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지 협상력이 되고 협상이 상대방이 있어야 트럼프가 부각되는데 자주 일기 때에는 상대방을 존재를 없다 보니까 실패로 끝난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썰리번 파라다임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에서는 더 이렇게 성과도 좋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이렇게 대중에서 보면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었죠. 예. 그때 당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란 암초를 만나서 중국이 타이처럼 올라간다. 그래서 중국이 전략이 바꾼 것이 예. 정랭 경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는 냉랭을 유지해야 돼도 경제적으로는 치밀하게 된다. 이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시진핑이 보면 미국의 글로벌 CEO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화해를 모색했던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권력의 속성상 이번에 이렇게 극적 통화도 시진핑이 몰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이 대중 전략도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기보다는 2기가 훨씬 더 세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중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차례 또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세련됐다는 것이 누누이 그때 말씀을 그때마다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닉슨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 가치를 금과 교환시키다 보니까 세계 경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강달러가 되니까 고금리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강달러가 되니까 무역 적자가 되고 쌍둥이 적자 이론에 의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가 되면 재정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 극복하기 위해서 돌파를 말했던 것이 한편에서는 금태한 정지를 선언했고 예.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과 빙봉 얘기를 통해서 헨리 키신저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것이 뭐냐, 미국이 사실 계속해서 미국 우위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계속 연장시켰던 배경이죠. 그런 과정에서 예. 자 이번에 닉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편 관세로 사실 대중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근데 선별 관세보다는 보편 관세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협상력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협상 카드로 돼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해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 위안화 평가 절상되니까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겠죠. 그러면 달러 강세 누그러지면 무역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개선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협상화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상, 청가 절상 압력이 되는데 자, 이때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지 못할 때는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환율 조작이라는 또 하나의 카드로 해서 자, 보복 관세보다도 보편 관세보다도 사실 그 트럼프가 단독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는 슈퍼 300일제에서 나오는 보복 관세는 보편 관세보다 몇 갑절 더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극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수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중국이 갖고 있는 특히 시진핑이 갖고 있는 자,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파악스 시니카 구상, 1도1로 구상 뭐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의 관계 모색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집권 일기 때도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야. 원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2014년에 워낙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그 내용이 없는 거로 언론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는 일본 언론입니다. 그러나 2017년의 내용들을 쭉 지켜보면 고스란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17년에 1월 20일 날 취임원 이후에 100일 이내에 시진핑이 그때는 미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마로라고의 상하이 밀약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트럼프가 방중했죠. 이번에는 거꾸로 시진핑이 우위에 있으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 곧바로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동일한 절차가 되는 거죠. 예.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미중 관계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미중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이 디리스킹 관계를 그동안 계속해서 모색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1970년대 빙봉 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형성됐을 때 양국 간의 관계를 지금 5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볼 때는 지금 말씀대로 냉온이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커플링이고 예. 그다음에 온인적인 측면에서는 디리스킹이다. 그래서 미중 간의 50년의 관계는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사실 이렇게 점철되어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잠시 후에는 태어납니다는 그 직전까지는 바이든 정부 때 디리스킹이었죠. 예. 그래서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공존을 모색하는 속에 리스크를 축소시킨다. 디리스킹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2023년 11월 달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 거다. 그게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트럼프 정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지오 이코노믹, 지경학적입니다. 자, 국가의 안보와 기업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예.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이 대목에 있어서 가장 트럼프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번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사업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집권 일기 때 일론 머스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대로 이렇게 국가와 이렇게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밀어붙였습니다는 일론 머스크가 경제수장으로 지금 이렇게 핵심으로 들어간 입장에서는 이번에 극적 통화도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조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 국가와 경제를 분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죠.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도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왜 집권 일기에 실패를 했을까? 안보와 경제를 이렇게 융합시켜서 사실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 경제 패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결국 실패로. 그래서 중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거꾸로 10년이 축소했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안보와 경제를 좀 분리시켜서 가는 측면에서 극적 통화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워싱턴 정과 폴리네코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에요. 그렇다면은 군사적 분야에서도 디리스킹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군사적 분야의 디리스킹은 어떤 각도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분야는 디리스킹이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를 뗀다면. 예.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지오폴리티컬, 그다음에 지오 이코노믹 요거 문제인데요. 일기 때는 지경학적 위험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경제 패권 다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확대시키는데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2기 때는 경제를 좀 분리시킨다. 예. 그러면 안보 쪽에서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아는 지오폴리티컬 위험이 생성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태동되는 게 아니냐. 예.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는 중국과의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하되
안보 문제, 군사적 측면에서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강하게 정치 군사적인 패권은 더 강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전화 통화 내용 이후에 트럼프 2기의 1기 때와 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의 트럼프의 집권 2기의 전략과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과 서로 다른 측면이다. 자, 그러면 왜 트럼프 정부가 집권 2기에 세뇌됐을까? 집권 1기에는 짬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내가 짧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이 집권 2기의 반성을 토대로 해서 그 정치 군사의 본질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본질을 거기에 전략을 나오는 거죠. 아주 세련된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 2기에는 1기 때와는 다르다. 그래서 1기 때와 단순히 비교하는 시각에 전문가들이 많이 시각하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냐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가졌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양국 간에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의 변화 사항을 보는 거고, 그다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서로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들을 1970년 이후에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70년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커플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시진핑 취임 전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원했습니다. 이건 일률적입니다. 정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중국은 뭐냐?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도강녀에 내가 힘을 키울 거지 참고 기다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안 일어난 거죠.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에서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트럼프 집권 1기 전에 미국의 금리기가 되고 중국이 WTO 가입해서 중국이 부상됐던 때입니다. 이제 힘을 발휘했죠, 중국이. 그런 과정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래도 유지했습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나옵니다. 주동 자기.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낸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베이징 컨센서스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죠. 그게 집권 1기 때 아주 피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서로 싸우면 뭐냐? 세계 경제라든가 양국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딜리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조화를 이뤘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이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바이든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두 가지 양원 전략을 하지 않느냐. 정치적 측면에서는 설령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 간에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대로 간다.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디리스킹을 간다 하는 양원 전략으로 투 트랙 스트래티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디커플링, 경제적 측면에서는 디리스킹. 그래서 투 트랙 스트래티지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세련된 집권 2기의 트럼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변화, 투트랙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틈새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투트랙으로 세련되게 나오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사실 우리도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이 이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취임에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패싱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민간에서 신세계 회장 정 회장님 뭐 이렇게 해서 유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하는데요. 민간이라도 이번에 좀 이렇게 해서 전략 부재에 우리가 있는 또 공식 채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민간 얘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복잡하게 점검하는 이런 문제를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세컨드 베스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민간에서라도 나서야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